자, 그런데 3차 토론에서 진짜 이제 그 똥볼 4종 세트가 나오잖아요. 일단은 안철수 후보는 2012년에 정치를 시작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질적인 두 지지층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딜레마죠. 네. 그때는 근데 지금하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지지층이 또 달라졌어요. 그때 어떻게 됐었지? 그때는 젊은 층한테 네. 인기가 좋았죠.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노년층으로 됐고. 가버리고. 네. 한 5년 만에 꼴대가 된 거야? 네. 그 다음에 또 이번엔 또 이제 주력이 또 보수 지역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질적인 유권자를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엄청난 정치공학이 필요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어정쩡함에서 지금 아까 지나온 2주 동안 계속 실패를 한 거죠. 근데 거기에서 저는 이제 여전히 호남으로 그렇게 가고 그게 이제 큰 실패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왜 호남에 갔을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총선에서 지난 1년 전 총선에서 역전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역전시킬 거라고 지금 보는 거지. 문재인 후보가 차이가 있지만 내가 호남에서 역전시킬 수 있다. 그다음에 그 승기를 잡아가지고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그 확신을 가지고 호남으로 간 거였지 않습니까? 어제도 다시 갔잖아요, 호남. 네. 지금 네. 호남 총동원령이 이제. 그랬는데 그 호남으로 가는 걸 보면서 그 다음에 호남으로 갔는데 목소리는 그러니까 그거죠. 뭐냐면 지금 제가 최강욱 대표님하고 이렇게 포용을 했어. 그랬는데 윙크는 지금 이 몽도사님한테 하는 거야. 지금 계속 호남으로 몸은 오고 있는데 사드 배치하겠다. 햇볕 정책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리고 뭐 무슨 북한은 주적이지. 거기서도 이질적인 행보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봉도사님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봉도사님께서는 그 TK 유권자들은 다시 홍준표를 보는 거야. 그래 안보가 중요하면은 우리 아싸하게 홍준표가 낫지. 네. 그러니까 이 트랩에 걸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본인은 이제 그 호남에 가더라도 그 호남에서는 이미 이제 진정성 없이 그럼 오는 회포가 됐고 근데 보수에서는 안보 국면이 되면은 왜 안철수야? 안보에 왜 안철수야? 아니잖아요. 안보에 홍준표나 차라리 유승민인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본인은 이 빠져나가기만 하는 거죠. 잠깐 웃어 짚고 넘어가고 이제 그러면 핵심이 뭐냐면 호남의 유권자를 사실 우리는 30년, 40년을 정치해온 사람도 호남의 유권자를 알자는 건 이건 이 털끝 이 실핏줄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남은 이 선택적 투표라는 정부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피부로 느껴야 돼요. 그럼요. 입과 머리로 정책 몇 가지 줘서 호남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한 5, 6% 이길 때 박시영 부대표하고 나오고 얘기하면서 야 결국 호남은 선택적 투표를 하면서 어느 한쪽이 정권 교체가 되는 쪽으로 가는데 그것까지 계산하면 보수적으로 봐도 8% 이기고 좀 긍정적으로 보면 10에서 15% 이기겠구나. 이 얘기를 둘이 앉아서 하고 있었는데 그 근거는 뭐냐면 호남 민심의 향배는 이렇게 나눠진 상태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둘이 야 그게 7대3이 될까? 7.5대 8, 2.5 될까? 이 얘기하고 앉아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호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는 사실 당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호남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호남 출신으로서 감히 말씀드릴 자격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호남이 전폭적인 감히 지지를 말씀드릴 수 없는 자격은 또 뭐야? 호남에서 떠난 지가 오래됐으니까 지지를 보낸 후보들을 생각해 보시면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딱 그렇죠. 보면은 말이 딱 말을 해도 그냥 문장으로 받아 쓰면은 논리가 딱 앞뒤가 맞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뒤에 한때 떴던 정동영 씨 같은 경우에도 말 잘하고 똘똘해 보이잖아요. 그럼요. 거기도 말은 그러니까, 예술이지. 호남 사람들은 그동안에 어떤 정치인의 역량을 볼 때 이 사람이 지향하는 가치나 정책도 중요했지만 이 사람이 호남의 대표 선수로서 굉장히 똘똘하구나. 아하.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자부심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YS하고 비교를 할 때부터도 김영삼 대통령은 어떤 감은 뛰어나고 사람이 이렇게 화끈하게 치고 나가는 맛이 있지만 디테일한 면에서 붙어갖고 토론을 시켜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카타르시스나 자부심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람이 제대로 된 정책을 했고 또 그걸 통해서 뭐랄까 그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뭔가 논리적이고 그 주관을 가지고 임했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평가나 자부심이 있었는데 지적이시죠. 그런데 문재인 후보 때 가가지고는 그런 면에서 실망한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었어. 강철수를
강조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가 뭔가 학벌도 있고 경력도 있고 그다음에 참신하고 똘똘한 지도자의 이미지로서 하려고 했던 거라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쨌거나 호남의 9세대 세력들이 몰리긴 했지만 간판을 바꿔달고 새로운 세력이처럼 보이니까 아 문재인 대표는 반신반의하면서 노무현보다는 좀 덜 똑똑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어쨌거나 지지를 했는데 네. 안타깝게 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거면은 더 똘똘한 사람이 하나 있을 수 있으면 지지를 해봐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면 볼수록 아닌 거지 이게. 보면 볼수록 아니고 이게 누구 편인지도 모르겠고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때 한번 우스갯소리로 뭐 대선 때 그간에 절치부심하면서 당도 만들고 많이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목소리밖에 준비를 안 했다. 안 했더라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보면은 문외한이 보더라도 이거는 전략도 없고 역량도 딸리는 것 같고 엉켰죠. 예. 그렇잖아요. 네, 호남을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예. 호감도로 우리는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만 좋아하고 안철수를 싫어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25%. 안철수는 자, 좋아하지 문재인만 좋아하고 안철수를 싫어하는 싫다. 사람. 안철수 싫어하는 사람 25%. 예를 들면 예. 거의 그다음에 안철수는 좋아하고 또 문재인을 싫어하는 사람이 한 25%. 되게 비슷합니다. 아, 그런데 문재인도 좋아하고 안철수도 좋아하는 동시 호감층이 40~50%가 있어요. 그 나머지 층이 예. 그렇죠. 일부 둘 다 싫다는 사람들은 5에서 뭐 10%밖에 안 되고 그런데 둘 다 좋아하는 이 동시 호감층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지도가 달라집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그게 50대 30 정도로 문재인 쪽한테 더 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호남의 지지율 차이가 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둘 다 괜찮긴 하지만 이번엔 누구를 더 지지해야 돼라고 더 쏠리는 거죠. 지금 그 국면에서 약간 차이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는 이게- 좋아 싫어가 구분이 되는 시점이 오는 거지. 예. 그래서 이게 그러면 앞으로 15일 동안 그대로 갈 거냐? 저는 문재인 후보 측에서 방심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호남은 또 유심히 봅니다. 전략적 선택도 하지만 자세를 봅니다. 애들이 벌써 다 된 것처럼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끝까지 예를 들면 겸손하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는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나 이럴 때 보면 홍준표가 빠지지 않겠냐. 이 돼지 흥분제 때문에 네. 이 얘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그때 그래서 안 빠진다 그랬지. 절대 안 빠진다고 저희 희망사항이지, 왜 그건. 안 네. 빠지냐면 이 홍준표 지지표는 개인 지지표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개인 지지표는 한 20~30%밖에 안 되고 세력 지지표입니다. 네. 70% 이상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적폐세력 지지표. 보수 정당을 지켜야 한다. 이게 영남권의 정서입니다. 보수당을 지지하는 보수층은. 그래서 홍준표는 마음에 좀 안 들지만 이대로 죽일 수 없다. 보수 정당은. 그렇죠. 네. 이래서 뭉치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자유한국당 정서를 가진 당원들이나 지지층들도 홍준표 오다가 세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굉장히 열심히 뛰어요. 왜냐?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대선을 지더라도 15%를 못 넘기면 우리 다 죽는다. 라는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당이 파산한다. 당이 파산하고 다 죽는다. 자기들도 기초의원, 구의원, 시의원 뭐 단체장 나가야 하는데 네. 이거 안 된다. 때문에 지금 결사적으로 나름대로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홍준표 지사는 계속 조금씩 계속 오를 거다. 홍준표 후보. 저는 15% 당연히 넘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리고 승수 효과가 있잖아요. 뭐냐면 지금 조원진 새누리당과 지금 단일하기로 또 합의하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만났는데 그 중간에 누가 작업을 했죠? 중간에 작업할 사람이 누가 해서 조원진밖에 없는데 국회의원. 조원진하고 그다음에 남재준 있잖아요. 예. 뭐 거기도 이렇게 일단 한다고. 같이 한다는데 일단 조원진하고 먼저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네. 조원진하고 하면 그 박사모가 네. 1%지만 지금 지지율 1%밖에 안 되지만 그 뒤에 잠재적인 게 10%가 있으니 15% 넘긴다. 네. 이게 논의의 초점이에요. 그 다음에 남재준까지 해서 같이 하자.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쪽에서는 0.1%가 아쉬울 때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죠.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뭔가 브릿지가 있어줘야 되는 거야. 지금 사실 홍준표 지지가 적게 나온 데는 뭐 8~9%, 8%부터 많이 나오는 데는 13%까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근데 그게 올라가면 올라서 또 그리고 안철수권 다 빠지는 거 아니야. 또 보수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지금 해도 거의 제가 볼 때 14, 15 정도 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해도. 저는 이 돼지 흥분제 사건이
홍준표 후보 표를 깎아먹지는 않았더라도 지금 상승세를 주춤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차마 지금 쪽팔려서 말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아니 왜냐하면 사회층으로 많이 숨은 거 아닐까? 왜냐하면 안철수가 빠질 때가 홍준표가 받아먹고 지금 그런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빠져먹고 지금 이렇게 모든 지지에서 한 12, 3은 나오고 14, 15 넘는 조사도 나와야 되는 그 흐름이었다가 예. 이 대중 문제에서 좀 이렇게 제 생각에 2, 3%는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에서 조사에서는 상당히 홍준표 저 후보의 지지가 15% 가까운 예. 뭐 조사가 나왔다 이런 어떤 소식들이 여의도 정가에 막 떠돌았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뭐 자유한국당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무됐었고 뭐 그런 어떤 움직임도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사실. 보세요? 그거를 바람직한 현상으로 봐야 돼요. 어디요? 바람직한 현상으로 봐야죠. 홍준표 지지가 늘어나는 거. 아니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봐요. 아니, 왜 이게 그러냐면 갈리더라고 아니, 소리. 이거는 이런 거를 바람직하다 안 하다라고 음. 구분하기는 가치를 보고 가치를 그렇지. 보기에는 이건 나는 애매합니다, 그거는. 우리는 오래 정치를 한 들렀어. 예, 예. 현상을 보면은요. 예를 들어 홍준표 지사가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럼 예. 자유한국당 살아남습니다. 그게 네, 역으로 무슨 네. 현상이 빚어지냐면 예, 예. 대선이 끝나잖아요. 국민의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바른정당. 아니 바른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적 분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심각한 위기에 빠지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 국민의당의 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당과 당은 대립과 갈등 혹은 분열돼 있을 양상은 되지만 예. 일단 지지층은 겹쳐 있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인적 구성원도 겹쳐 있어요. 그러면 이 민주당이 예. 집권을 하게 되면 네. 1차 협치, 예. 1차 연정의 대상이 누가 되겠습니까? 정의당 되죠. 네. 그다음 또 누가 그다음에 되겠어요? 국민의당이죠. 국민의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국민의당의 예. 다수가 아니라 국민의당의 적폐 세력들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냐 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분탕질에 당을 흔들면서 예. 분탕질 갖고 나갔던 예. 의원들이 있어요. 예, 예. 그분들이 대다수인데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묶여 있거든요. 예. 그분들 중에 지금 신인으로 정치 데뷔한 사람들, 예. 예. 그런 의원들, 이 초선 의원들은 부득불 민주당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 세력이고 그렇죠. 상층부의 적폐 세력은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예. 이번 기회에 홍준표가 도약하는 것이 아주 우리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하진 않지만 예. 어쨌든 한번 우회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당이 이쪽과 함께 갈 수 있는 여지는 넓어지고 자유한국당하고 2018년에 경쟁을 합니다. 예. 그럼 제일 경쟁자가 자유한국당이 돼요. 자유한국당은 그때도 적폐 세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018년 때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누르면서 새로운 국민의당과도 일부 세력과 함께하고 정의당과도 함께하고 그래서 진보 진영의 블록을 단단하게 해놓을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잡고 2018년서부터 개혁 드라이브가 세게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자유당이 2등 정도 원절에 머무는 게 좋다. 전략적으로. 저는 15% 넘어서 네.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여기에 저는 글쎄.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예. 일단은 일단 방송 끝내죠. 아니, 이건 저는 뭐 동의하진 않습니다. 토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중요한 주제야. 그런데 자 3차 토론에서 네. 이 대지 흥분제 이후 치러진 첫 토론이었잖아요. 네. 근데 홍준표 후보가 거의 이 꼴찌 가깝게 점수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꼴찌로 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기세에 눌렸어요. 기세 눌렸죠. 네. 홍준표라는 그 정치인은 이게 보수를 대변하면서 사실은 그냥 디테일보다는 이제 기세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계속 처음에 나오자마자 심상정 네. 후보가 말싸다기를 그냥 어랑 날려버리면서 난 당신하고는 말도 섞지 않겠다라고 해보면서 그게 그 앞에 두 번의 토론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은 네. 이렇게 나올 텐데 이제 그 기세에 눌렸는데 안철수 후보가 거기서 또 살려주잖아요. 토론하지 않겠다 그러더니 말은 하되 카메라를 보고 하겠다. 이건 음주로 운전했을 때 음주운전은 아니다. 근데요? 이거 뭐- 네. 홍준표 후보가 멘탈 갑입니다. 예. 사실 토론해 그렇죠. 보십시오. 예. 그리고 그 계속 긴장을 한반도 전쟁 위기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보수층이 좋아할 말만 예. 딱 골라서 골라서 하고 하죠. 있거든요. 그렇죠. 시원시원하게. 네. 자, 예. 자 보십시오. 오늘 당장 중앙일보도 조사 결과 발표합니다. 홍준표 지사 올라갔어요. 올라갔습니다. 네. 계속 오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 정체는 아까 여성분들 그 부분은 저는 100% 동의하지만
이 안철수한테 빠졌던 영남 쪽에 있는 분들은 예. 아까 홍준표를 좋아서 지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이 조금씩 계속 붙을 예. 수밖에 예.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망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희망사항이? 당위에서 희망사항이었는데 뭐냐면, 그런 이제 홍준표 그런 그 주춤한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는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합리적인 보수인 것 같은데, 뭐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이게 이 어음이 계속 발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홍준표의 주춤할 때와 이 어음이 절묘하게,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또 꺾이고 있고, 그러면 절묘하게 홍준표를 추격하는 양상이, 그러니까 추격을 못해 추격하는 양상이라도 나타나면은 예. 사실은 이제 그렇게 돼서 만약에 유승민과 홍준표 간의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서 유승민이 만약에 이기게 된다. 그랬을 때 저는 대한민국 향후 이 정치 구도가 집권을 한 당선자에게 만약 이제 뭐 이를테면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때 상장을 했을 때 드디어 보수와 진보가 서로 말을 좀 해볼 수가 있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제가 봤을 때는 뭐냐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 국민의당하고 오히려 더 합의를 보기가 저는 더 어렵다고 봐요. 감정의 골이 당을 그러니까 이 흔들고 분탕질 치고 나간 세력이기 때문에 네. 아까 봉도사님 말씀하실 때도 사람 가려받고 싶었잖아 지금. 예. 당대당은 절대 안 되는 거야. 거기서 네. 도저히 우리가 이기고 나서 네. 저들을 대접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런데 아까 말한 정치 신인은 그러나 이제 또 수용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뭐냐면 이 바른정당하고 얘기가 돼서 이렇게 가봅시다가 되면은 중간에 국민의당이 우리는 반대예요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예. 그러니까 개혁 과제를 이 바른정당이 동의를 해주고 그리고 바른정당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국면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적폐가 됐었고 이렇게 되면은 반성 국면이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저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미 스탠스는 배신자 스탠스가 돼버렸잖아요. 예. 그러니 차라리 이런 이제 그렇게 그 국면에 그 어떤 허니문 기간을 가져가지고 갔을 때 이 지금 다당제 상황에서 그리고 단독 이 정부가 안 되는 상황에서 다음 당선자에게 이 그림이면 정말 해볼 만한 그런 게 되지 그런 생각을 했었죠. 유승민 얘기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좀 보태면요. 그러니까 유승민이 왜 지지율이 안 오느냐. 올라가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른정당이 그간에 했던 모습이 잘못됐고요. 그러니까 계속 외부 사람 데려오려고 했잖아요. 방기문, 황교안. 네. 그러다 보니까 당이 모래알 집단으로 계속 비춰진 거고요. 두 번째는 유승민 자체도 문제가 심각한 게 본인은 보수의 적임자, 네. 신보수를 들고 나오면서 홍준표를 겨냥한 측면이 있어요. 처음에 계속. 그랬었죠. 거기서 표가 올 표가 아닙니다. 그러면 안철수를 겨냥했어요. 안철수를 겨냥했어야죠. 근데 이분은 뺏어갔어야 돼. 계속 문재인하고 싸우면서 보수의 대표성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로 가 있는 일부 보수표를 자기가 뺏어와요. 왜? 홍준표에서 올 표가 없기 때문에 배신자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뺏어왔어야 하는데 그걸 노력을 안 했어요. 올 표가 없지. 어디서 와요? 그 표가. 아니 그러니까 선수들이 보는 거하고 또 분명히 다를 텐데 저는 사실은 고 기자님 같은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문재인 후보가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것이고 당선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상황에서 이미 이제 선거는 어느 정도 나는 이긴다고 생각을 했고 그 뒤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책임 있는 집권 세력으로서. 그러려면 첫째가 소위 적폐 세력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는 진짜로 완전히 몰락해버리는 걸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아까 우리 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보수를 지향하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도저히 내가 저 홍준표 같은 후보, 자유한국당 세력을 더 이상 지지하는 거는 내 스스로도 좀 너무 아닌 것 같다. 너무 창피하고 저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민주주의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좀 느껴주기를 바랬고 그래서 유승민의 역할, 그러니까 최소한 홍준표가 안철수가 미우면 유승민한테 가야지. 그게 홍준표한테 가는 건 나는 너무 좀 슬펐어. 근데 그리고 조금만 더 얘기할게. 그래가지고 저는 길게 가면은 결국은 그렇게 해서 홍준표로 대표되는 자유한국당 세력, 소위 그 구시대에 구악이 쌓여있는 적폐 세력들이 그대로 몰락을 하고 그 다음에
좀 그 선거가 치러지는 와중에 그 문재인 진영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우세를 감안해가지고 소위 지지자들도 안철수 후보 측 지지자들도 전략적으로 저쪽하고 손을 잡아서 우리가 집권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폐 세력하고 손잡고 청산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또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래 민주진영의 지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 생각이 약간 달랐던 것이지. 그리고 새로운 시대로 접근하는 방식이 달랐던 건데 그게 왼수가 되지 않고 끝나고 나서 같이 손을 잡고 거기다가 바른정당까지 엄쳐가지고 정말로 앞으로 해야 될 개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폐청산이.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국회 의석이 그렇게 안 되는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좀 지지자들 간에 그 못 박는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건 그게 아니더라고 막. 그러면 와 정말 이게 전쟁이 붙으니까 대선은 전쟁입니다. 이 친문 친한 여기 붙는 거는 왼수 이상이더만 근데 정말로. 나는 잠깐만 덧붙이면 네. 아까 이제 제가 그 국민의당과 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동의를 해도 홍준표의 자유한국당이 약진하고 15% 넘는 거 이런 거는 뭐 동의할 수 없다는 저는 이게 동의와 무관하게 현실이죠. 그렇죠. 네. 현실이고요. 저는 여기에서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가 수를 좀 잘 둬야 되는 게 정말 이번에는 그 새로운 정치 개편과 정치 구도를 놓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국민의당은 어차피 같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보수가 분열돼서 바른정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보수의 희망이라고 하는 이 정당의 맹화를 보여준 거거든요. 예. 난 이쪽하고는 정책적 연대를 할 수 있는 틀을 잡아야 된다고 봐요. 안보 문제에 대해서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실질적으로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서 미국하고 먼저 협의하겠다 그러잖아. 나 이 자세 좋다고 봐요. 그리고 제일 먼저 북한 먼저 가겠다 그랬는데 그거보다도 아니 미국 먼저 가야죠. 그리고 이 안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안정감 있는 자세를 주는데 이때 안보 문제를 사드라고 하는 민감 문제를 빼면서 바른정당과 이 부분에 대해서 스탠스 같이 맞춰나가는 거예요. 다만 사드 문제는 최순실이 한 것 같으니 지금 한번 다시 의논을 해보자. 그리고 사드 문제가 중국 문제를 갖고 허심탄회 얘기하면서 이슈를 세컨 아젠다로 좀 빼놓으면서 안보와 한미 그 혈맹관계 한미 동맹관계를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이쪽을 오히려 홍준표 쪽하고 멀리 뛰어내는 작용을 나는 새로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대목에서 제 질문이 뭐냐면요. 저는 이게 홍준표가 자유한국당 이번에 몰락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이 사람들은 어쨌거나 대통령이 바뀌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발목 잡게 할 거 아니야. 지방선거 때까지. 끝까지 방해하면서 정국이 제대로 못 굴러가게 만들어가지고 자 저렇게 됐으니까 우리를 지지해달라 이렇게 나올 놈들이거든. 그렇게 그러니까 해야죠. 그쪽에서 당연히. 그런데 지금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어쨌거나 15% 이상을 받았고 살아남으면 바른정당이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자유당이 오히려 바른정당이 뿔뿔이 흩어지죠. 더 개기는 거 아니야? 아까 이제? 박시영 저도 통으로 안 움직이고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쪽에 보수의 참신한 가치를 세웠던 사람들이 이쪽과 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난 생긴다고 보는 거죠. 박시영 부대표 아까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철수 표를 뺏어와야 되는데 안철수와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울까?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도 통밥이 있는데 그걸 모르진 않아요. 근데 지금 제대로 공격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자기를 둘러싼 세력이 나중에 국민의당과의 어떤 연대를 그런 것들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 안철수 공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 파토가 나버리면은 그 사람들은 정말 갈 데가 없다. 행동을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움직여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뿔뿔이 흩어지는 것도 현실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유승민이라는 그 정치인은 그런 잔걱정이 좀 많은 그런 잔계산, 잔걱정 많은 스타일의 정치인인데 제가 유승민이라면 자, 이번 대선에 당선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당선은 안 되는데 엄청나게 어음이 지금 자기한테 쌓이고 있잖아요.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는 지역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자산은 많아요. 그럼 내년 지방선거에 봉도사님이 유승민이라면 어디 나가겠어요? 출마 지역을? 호남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죠. 유승민 수도권으로 나가야지. 서울시장 나가죠. 제가 유승민이면 다음 목표 타겟은 서울시장이에요. 국회의원인데?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이를테면 나와도? 그 이제 그 아, 지점을 나와도? 그렇게 네. 잡고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이렇게요. 그 이제 현실은 이번에 5개 정당은 이제 각계약진이에요. 예. 각계약진이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캠프에서 조금만 머리를 잘 쓰면 그리고 이거 좀 통쾌 받아들이면 홍준표 살아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준표가 몰라가고 유승민과 대립구도로 가는 건 더 골치 아파요. 아. 그럼요. 이게 선명해지지 않으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예, 홍준표는 살아남아서 음. 정말 대한민국 너무 문재인이 지는 구도를 아니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생각하셔야죠. 대한민국 생각한다니까 네. 수구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음. 이게 어떻게 변화가 지금 가면요 이거 아니에요. 그 TK 가면 분위기가 떨어져도 홍준표 안 돼도 홍준표 현실은 현실이죠. 그나마 홍준표 음. 그다음에 유승민은 뭔지 알아요? 배신자 유승민 음. 이 구도가 있기 때문에 저 보수가 이 정도의 충격으로 나는 이게 뿌리를 뽑지 못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몇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이 수구 정당이 대한민국에서 뿌리를 박을 수 없는 이 검증이 계속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도 지금 조사해 보면 거의 3명이 각추천을 벌여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각추천을 벌입니다. 예, 예. 나중에 홍준표 후보가 좀 더 지지를 많이 올라가겠죠. 예.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문재인 후보도 20% 넘게 나오더라고요. 25에서 네. 30%는 돼요. 왜냐하면 세대 네. 투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번 선거가 팽팽한 게임이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싱거운 게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예. 단일화가 안 되면 굉장히 싱거운 게임이 될 수도 지금은 있습니다. 싱거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예. 네. 지금 현재 이제 그쪽 방향으로 좀 가고 가는 있죠. 예. 느낌이잖아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일부는 문재인 후보한테 박스권에 갇혔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 조사할 때 보면 전화면접 조사로 할 때 38에서 ARS 조사로 무선을 90% 이상하면 44호까지 나옵니다. 대개. 근데 이제 부동층 크기가 틀리죠. 전화 조사할 때는 10에서 20%까지 나오고 ARS 조사는 4, 5% 정도 나옵니다. 부동표 크기가. 근데 이걸 백분율로 환산하면 대략 3에서 45까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미. 네. 네. 문재인 후보가 지난번에 MB가 얻었던 표가 그렇게 잘 나갔던 MB가 48%로 당선됐습니다. 네. 정동영 26%였거든요. 예. 22% 포인트 차이로, 차이로 네. 승리했습니다. 제가 볼 땐 매직 넘버가 문재인 후보는 딱 3% 남았습니다. 제가 볼 땐 3%만 더 그러니까 돌파하면 얼마? 45? 48 제가 볼 땐 백분율로 하면 48 무조건 넘어갑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거의 제 느낌으로는 적극 투표층이나 이런 흐름을 볼 때 45를 찍고 있다. 그래서 3%를 넘기면 48이면 적어도 심상정 후보는 끝까지 가실 거고 네. 홍준표 후보도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48이면 무조건 당선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일부가 이야기하는 확장력에 갇혀있다, 박스권에 갇혀있다 이런 표현 자체도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프레임을 씌워갖고 네. 공격하는 논리예요. 예. 그런데 이명박 후보도 그렇게 다자구도에서 48을 얻었는데 이명박 대세는 광풍을 불 때였는데 그럼 문재인이 그 정도 수준을 지금 예. 달리고 있는 건데 그게 약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2주 남았나요? 예, 14일. 네, 14일. 그러면은 이번 주 이제 앞으로 있을 일주일 동안 갖고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분석을 하고 이게 처음이자 처음 분석이고 다음 주가 두 번째자 두 번째 분석이에요. 두 번째 하면 끝나죠, 이제. 그렇죠. 그러면 핵심이 뭐냐면 호남의 유권자를 사실 우리는 30년, 40년을 정치해온 사람도 호남의 유권자를 알자는 건 네. 이건 이 털끝 이 실핏줄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남은 이 선택적 투표라는 정부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피부로 느껴야 돼요. 그럼요. 네. 네. 입과 머리로 정책 몇 가지 줘서 호남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한 5, 6%일 때 박시영 부대표하고 나오고 얘기하면서 야 결국 호남은 선택적 투표를 하면서 어느 한쪽이 정권 교체가 되는 쪽으로 가는데 그것까지 계산하면 보수적으로 봐도 8% 이기고 좀 긍정적으로 보면 10에서 15% 이기겠구나. 이 얘기를 둘이 앉아서 하고 있었는데 그 근거는 뭐냐면 호남 민심의 향배는 이렇게 나눠진 상태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둘이 야 그게 7대3이 될까? 7.5대 8, 2.5 될까? 이 얘기하고 앉아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호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는 사실 당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호남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호남 출신으로서 감히 말씀드릴 자격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호남이 전폭적인 감히 말씀드릴 지지를 수 없는 작용은 또 뭐야? 아니 호남에서 떠난 지가 오래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가 뭔가 학벌도 있고 경력도 있고 그다음에 참신하고 똘똘한 지도자의 이미지로서 하려고 했던 거라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쨌거나 호남의 9세대 세력들이 몰리긴 했지만 간판을 바꿔달고 새로운 세력처럼 보이니까 아 문재인 대표는 반신반의하면서 노무현보다는 좀 덜 똑똑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어쨌거나 지지를 했는데 네. 안타깝게 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거면은 저 똘똘한 사람이 하나 있을 수 있으면 지지를 해봐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보면 볼수록 아닌 거지 이게. 보면 볼수록 아니고 이게 누구 편인지도 모르겠고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때 한번 우스갯소리로 뭐 대선 때 그간에 절치부심하면서 당도 만들고 많이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목소리밖에 준비를 안 했다. 안 했더라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보면은 문외한이 보더라도 이거는 전략도 없고 역량도 딸리는 거 같고 엉켰죠. 네. 그렇잖아요. 네, 호남을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예. 호감도로 우리는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만 좋아하고 안철수를 싫어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25%. 안철수는 자, 좋아하지만 문재인만 좋아하고 안철수를 싫어하는 싫다. 사람. 안철수 싫어하는 사람 25%. 예를 들면 예. 거의 그다음에 안철수는 좋아하고 또 문재인을 싫어하는 사람이 한 25%. 자, 그런데 3차 토론에서 진짜 이제 그 똥볼 4종 세트가 나오잖아요. 일단은 안철수 후보는 2012년에 정치를 시작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질적인 두 지지층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딜레마죠. 네. 그때는 근데 지금하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지지층이 또 달라졌어요. 그때 어떻게 됐었지? 그때는 그때 젊은 층. 젊은 층한테 네. 인기가 좋았죠. 네.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노년층으로 됐고. 가버리고. 네. 한 5년 만에 꼴대가 된 거야? 네. 그 다음에 또 이번엔 또 이제 주력이 또 보수 지역으로 가버렸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질적인 유권자를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엄청난 정치공학이 필요해지거든요. 예. 그런데 이 어정쩡함에서 지금 아까 지나온 2주 동안 계속 실패를 한 거죠. 근데 거기에서 저는 이제 여전히 호남으로 그렇게 가고 그게 이제 큰 실패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왜 호남을 갔을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총선에서 지난 1년 전 총선에서 역전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러니까 역전시킬 거라고 지금 보는 거지. 문재인 후보가 차이가 있지만 내가 호남에서 역전시킬 수 있다. 그다음에 그 승기를 잡아가지고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그 확신을 가지고 호남으로 간 거였지 않습니까? 어제도 다시 갔잖아요, 호남. 네. 아, 지금 네. 호남 총동원령이 이제. 예. 그랬는데 그 호남으로 가는 걸 보면서 그 다음에 호남으로 갔는데 목소리는 그러니까 그거죠. 뭐냐면 지금 제가 최강욱 대표님하고 이렇게 포용을 했어. 그랬는데 윙크는 지금 이 몽도사님한테 하는 거야. 지금 계속 호남으로 몸은 오고 있는데 사드 배치하겠다. 햇볕 정책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리고 뭐 무슨 북한은 주적이지. 거기서도 이질적인 행보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봉도사님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봉도사님께서는 그 TK 유권자들은 다시 홍준표를 보는 거야. 그래 안보가 중요하면은 우리 아싸하게 홍준표가 낫지. 네. 네. 그러니까 이 트랩에 걸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본인은 이제 그 호남에 가더라도 그 호남에서는 이미 이제 진정성 없이 그럼. 오는 회포가 됐고 그리고. 근데 보수에서는 안보 국면이 되면은 왜 안철수야? 안보에 왜 안철수야? 아니잖아요. 안보에 홍준표나 차라리 유승민인 거지. 예. 그러니까 본인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본인은 이 빠져나가기만 하는 거죠. 잠깐 웃어 짚고 넘어가고 이제 그 지지를 보낸 후보들을 생각해 보시면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예.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딱 그렇죠. 보면은 네. 말이 딱 말을 해도 그냥 문장으로 받아쓰면 논리가 딱 앞뒤가 맞고 예.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뒤에 한때 떴던 정동영 씨 같은 경우에도 말 잘하고 똘똘해 보이잖아요. 그럼요. 거기도 말은 그러니까, 예술이지. 호남 사람들은 그동안에 어떤 정치인의 역량을 볼 때 이 사람이 지향하는 가치나 정책도 중요했지만 이 사람이 호남의 대표 선수로서 굉장히 똘똘하구나. 아하.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자부심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예. 그 YS하고 비교를 할 때부터도 김영삼 대통령은 어떤 감은 뛰어나고 사람이 이렇게 화끈하게 치고 나가는 맛이 있지만 디테일한 면에서 붙어갖고 토론을 시켜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카타르시스나 자부심이 있었거든. 응?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람이 제대로 된 정책을 했고 또 그걸 통해서 뭐랄까 그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뭔가 논리적이고 그 주관을 가지고 임했고 예.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평가나 자부심이 중요한 있었는데 지적이시죠. 예. 예. 그런데 문재인 후보 때 가가지고는 그런 면에서 실망한 측면이 있단 실망했죠. 말이에요. 예. 그게 그래서 있었어. 강철수를 강조했었고